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 컨벤션 뷰로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 더 밝은 미래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그 기조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어둡게 시작을 해야 되고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길지는 않지만 지속가능성, 특히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스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정말 피곤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는 안 된다,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종이컵 하나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됐고요. 기업들은 이제 ESG를 안 하면 망한답니다. 근데 ESG 따져보면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그럼 CSR이라는 거하고 ESG하고 뭐가 다른 거냐. CSR은 기업은 내가 그냥 돈 벌어서 좀 여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기업 브랜드를 위해서. 근데 ESG는 투자자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니네가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그런 것들 화석연료 관련 사업이 니네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니네 회사에 그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사회이사회도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 볼 거야. 니네 기업 평가 보고서를 우리가 받아보면 그 중에서도 그 화석연료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니네 기업에는 우린 투자 안 할 거야. 이게 이제 ESG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환경 사회적 특성 외에도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되니까 ESG가 지속 가능성에서 원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 특성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냐면 거버넌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ESG입니다. 이걸 촉발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문사의 회장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자기 기업인 그 전체 투자자한테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서부터 미국의 200대 기업의 CEO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 보니까 레리 핑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면 회사 망할 것 같아. 그러니 뭘 바꿔버렸냐 하면 기업의 가치가 예전에 뭐였냐면 주주이익의 극대화.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를 올려주고 주주들한테 돈을 많이 돌려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레리 핑크는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 망한대, 투자 안 한대. 이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린 그럼 기업의 이념을 바꾸자, 기업의 존재 가치를 바꾸자 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 지주익의 이익의 증대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자. 이게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게 ESG의 시작인 겁니다. 그 기업은 기업들 나름대로 그만큼 힘든 거죠. 정부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리 핑크가 그래놓고 보니까 재밌는 건요. 여러분 다농이라는 그룹 아세요? 전 세계에서 벨기에인가 어디에다 덴마크에 두고 있는 영농 그룹 비슷할 겁니다. 옛날 다농마트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자재 마트나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 얘네들이요 ESG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수익률이 30%가 떨어져. 주가가 30%가 빠졌어요. ESG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고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는 쇼잉. 여러분들 그 쇼잉 하면서 뒤로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하는 MZ세대들의 개념 소비에 있어서 보면 얘네들이 그린워싱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데 기업들의 고민도 그런 거예요. CEO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정부는 기후변화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기업 둘 다를 이렇게 컨테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그 둘 다를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굉장한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ESG나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기후변화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5가지 이슈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변화입니다. 사회적 변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 파괴. 이건 기후 변화 때문이겠죠. 세 번째는 환경 파괴하고 기후 변화 연결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조금 전에 메타버스처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과학적 이동. 이게 이제 근데 5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이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베니스입니다. 베니스에 홍수가 와서 베니스 자체가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저기 남녀가 테이블을 놓고 물 위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태로 가면 2100년까지 우리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3도에서 4도 정도가 올라가게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책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3도, 4도 지금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드렸지만 2100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얼마 3.1도에서 3.5도까지도 연평균 기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지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변화의 협약에서 파리 프로토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00년까지 우리가 최대 1.5도 정도까지 낮추자. 이 폭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2100년 가면 연평균 기온이 1.5도 정도까지만 올라가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030년까지 우리가 그린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달성을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넷제로가 2050년에 넷제로가 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넷제로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넷제로와 탄소제로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탄소 중립과 넷제로 이 차이를 아세요 혹시? 탄소 중립은 사후 약방인 겁니다. 탄소 중립은 뭐냐면 우리가 탄소를 발생시킨 것만큼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이거를 상쇄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0으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탄소 중립인 거고요. 넷제로는 뭐냐면 아예 탄소 발생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둘 다의 차이가 있는. 결과적으로는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제로로 하는 게 목적이지만 넷제로는 근원적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게 목적인 거고 탄소 중립은 발생된 탄소만큼 상쇄 조치를 가자는 게 탄소 중립의 차이인 겁니다. 기후변화 위기 하는데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대기의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가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면 태양으로서 일단 바다로 들어가 보죠.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산화탄소 양이 바다에 늘어나면 탄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닷물이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호초가 죽어요. 산호초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들이 식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면 해산물 생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면 기아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가보죠.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강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 분쟁이 일어나겠죠. 물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강수량 감소하니까 농산물 생산이 감소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물 분쟁하고 기아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이 되면 지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가뭄이 오겠죠. 가뭄이 오면 극단의 기후의 극단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뜬금없는 혹한, 뜬금없는 홍수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지표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열대병 질병이 확산이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빙상이 녹습니다. 빙하가 녹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빙하에 묻혀있던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전염병균이 총괄할 수도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지대가 올라가니까 말디브 같은 데는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얼지 않는 항로를 개설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하나 발생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세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지금 제가 잘 보이질 않는데 제가 이걸 좀 가져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수면이 1.5도 정도, 지금 보면 이게 해수면에 탄소 발생이 미치는 효과입니다. 1.5도씨가 올라가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sea 레벨이, 해수면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면 4.8cm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걸로 인해서 4.8cm가 해수면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는 이재민이 4,800만 명이 생깁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2도씨가 올라가야 되느냐? 2도씨가 올라가면 2도씨가 해수면에 그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56cm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지 안에서 더 이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집니다. 3도씨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린랜드의 빙하가 다 녹습니다. 해수면 3도씨가. 그러면 해수면이 얼마가 올라가느냐면 급격히 올라갑니다. 7m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4도씨가 올라가면 씨레벨은, 해수면 온도가 4도씨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몇 미터가 높아지느냐 하면 9m가 높아집니다. 9m가 높아지면 전 세계 4억 7천만 명에서 7억 6천만 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산에 보면 LCT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LCT 방파제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바다 해수면이 9m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LCT 3층이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부산 인구의 20, 30%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물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죠. 1.5도씨 올라가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또 저기 나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가 전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물 가뭄 효과를,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도씨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인구의 8%가 물 부족,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3도씨가 되면 히말라야의 빙하가 다 녹습니다. 4도씨가 되면 이건 뭐 그냥 전 세계가 그냥 극도의 가뭄, 이렇게 된다. 사막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바다 수중 생태계 1.5가 되면요, 1.5도가 올라가면 우리 있는 산호초 중 10개 중에 9개가 영향을 받습니다. 2도씨 올라가면 산호초가 없어집니다. 3도씨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양 생태계는 붕괴가 됩니다. 4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종류의 반은 멸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상태의 정책과 지금 상태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면 2100년이면 3도씨가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생태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태계는 망가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30년이면 먼 것 같은데 2100년이면 사실은 여러분은 210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사는 세대가 2100년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매드맥스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영화로 봤던.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64개 참가국 중 59위.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거에서 잘못되고 있느냐 보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분리수거도 잘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 수리 분리도 잘해요. 근데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기업이 생산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안 해요. 그걸 정부는 방과하고 있고 지금 간과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절실함에 의해 가지고 이번 정부가 아마 그린 뉴딜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품을 그렇게 만들면 전 세계에서 누가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그린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발생에 대해서 지역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자체에서 생산된 것들 말고 해외에서 생산돼서 수출이 돼가지고 탄소 발생이 생기면 그거는 수출한 기업이나 국가가 책임져라. 이렇게 EU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파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코사이드. 매 20분마다 제 강의하는 시간 20분, 30분마다 전 세계 한 가지 생물종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바다의 물고기보다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양이 더 많아집니다. 2050년이 되면. 특히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샴푸에 들어가 있던, 우리가 샴푸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게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스크럽이나 이런 데 썼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비드라고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물로 배출돼서 이게 다 바다로 갑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로 가느냐? 물고기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그 안에 그게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인구학적 이동. 매주 전 세계 도시 인구가 15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빈부의 격차. 그다음 모든 자원이나 지적 자산이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중국.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 도시 인구, 지금 중국이 13억인데 13억 인구가 매년 몇십만 명씩 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GNP라고 하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 지금 한 6,000불 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8,000불 이상을 받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0%,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인구는 얼마를 받고 있냐면 북한보다 좀 많아요. 북한은 100불대니까 베트남 뭐 이런 데 1,500불, 2,000불 받는 데가 1,500불이 안 되는 데가 80% 이상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집은 없어도 내가 노동을 하고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주자 1,600만 명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저히 나는 그 도시에서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또 여기에는 뭐도 있느냐 하면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 박해. 리비아.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북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유럽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일자리 뺏길 것 같으니까 안 받죠. 이런 인구학적 이동이 1,600만 명. 근데 이 이동이 2050년까지 1.5억 명에서 2억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고졸 이상 되는 사람들의 80%가 대학을 나옵니다. 4년제 대학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몸으로 쓰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잡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와야 돼요? 제3세계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여러분 아마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싱가포르 호텔에서 벨보이를 하거나 서빙하는 사람들 치고 싱가포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인구학적 이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씨레벨이 올라가고 이런 그 문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 홍수가 오고 이재민이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어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부의 독점. 저의 최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부의 4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64%는 전체 부의 2%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 농림기구인가요? 아니면 기아기구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랬죠? 부자들이 세계에서 있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식의 2%만 팔면 전 세계 기아를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2020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로 지구상의 인간은 인구의 7배가 넘는 네트워크로 소통하고 있어요. 휴대폰 2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 어떤 사람은 텔레그램, 어떤 사람은 또 뭐 행아웃, 저 페이스북 메신저 포함해 가지고 수많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6, 7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통하느냐 하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내 정보를 가지고 딴짓을 한다고 분명히 있죠. 천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들이 나와서 사고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많이 빈번하게 있고요. 자, 이런 5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관광하고 마이스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마이스 산업이나 관광이 어떤 역할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광 GDP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3%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GDP 기여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관광 산업이 전 세계 그 국가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8%에서 9%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탄소 발생량을 역시도 8%에서 9% 정도를 관광 산업이 배출을 해요. 어디에서? 일단 항공이 절반입니다. 항공이 절반이고요. 두 번째가 굿즈, 옷. 그 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가 10%. 애그리컬처가 농업에서 8%. 그 다음에 서비스 8%, 라징, 숙박에서 6%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관광 산업이 건설 산업에 비해서는 GDP 기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발생량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환경론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해외 트래블, 에어 트래블 하지 마. 비행기 타고 다니지 마. 이런 압력을 계속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서 가장 전방위적인 압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보다 어린 툰베리예요. 그래서 걔는 환경장관 회의를 할 때, 유럽에서 할 때 스칸디나비아에서 무동력 요트로다가 타고 갔어요. 일부러. 그 나라를 이동을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관광산업의 카본 풋프린트 수송 보면은, 수송 전체를 보면은 82%가 항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재생 에너지나 천연자원 에너지를 가지고 항공기를 움직이려면 아직도 2050년이나 돼야 상용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30년쯤에나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항공을, 마이스 산업하고 관광 산업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이나 항공 여행이 없이는 사실은 크게 그거 항공 산업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분야인데, 그러면 우리 마이스 산업이나 관광 산업이 증빙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의 가치를? 마이스의 가치를, 관광의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항공기 타고 거기 참석을 해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가치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훨씬 상회할 수 한다. 그러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얘기한 넷제로가 아니고 탄소 중립에 해당하는 조치로 우리는 탄소 발생 때문에 내가 항공기를 타고 오고 기차를 타고 와서 이만큼의 탄소를 발생시켰지만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 분야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프로판가스나 이런 걸 쓰는, 우리 냉매를 쓰는 에어 컨디셔닝. 이게 숙박에서 사용하는 탄소 배출, 그린가스의 48%인데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스위스에 가보면 스위스 호텔에는 뭐가 없었냐면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냥 문만 열어놔도 시원했거든요. 요즘 아니에요. 요즘 여름에 그 스위스에 있는 호텔들 여전히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데 죽습니다. 더워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푸드. 이게 재미있는 게요, 관광산업이나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리고 식량은요, 식량은 생산되는 식량의 30%가 버려집니다. 선진국에서는 배불러서 버리고요, 돈 없는 나라에서는 보관을 못해서 버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식량이 생산이 돼도 이걸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관을 못 해갖고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식량의 30%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걸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식량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 그리고 전 세계 호텔 중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재사용하고 기부하거나 하는 데는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퇴비화가 안 되고 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독성이 21배가 더 큰 메탄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는 탄소 발생에 있어 큰 요인이자 글로벌 이슈, 또 하나는 만일 음식물 쓰레기가 국가라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식량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보면 이걸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예요. 그만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음식물 관련해서는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안한 얘기인데 소고기 안 먹으면 돼요. 소고기가 왜 문제냐? 소고기는요 농업 생산 있잖아요. 기계와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그 기계와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의 50%가 소를 키우기 위한 낙농에서 됩니다. 근데 소는 맛있는데 소고기는 맛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땅을 필요로 하죠. 일단 그리고 목초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여기를 그 땅을 키우기 위해서 목초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아엎고 거기다 질소를 줍니다. 거기서 또 메탄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는 무슨 동물? 반추동물. 여기서 씹었다가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하죠. 다시 한번 씹을 때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는 이산화탄소를 2배로 발생시키고 이중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국제적인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시면 소고기 없어요.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유기농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작은 핑거푸드 형태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 소고기 정식을 제공하는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국제회의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미 마이스 산업에는 이런 문제가 마이스 산업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레저 트러블로서 관광객으로서 어디를 갈 때는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얼마만큼 탄소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탄소 이미 발생시켰다면 옵셋 프로그램,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걸 감세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마이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마이스 전체에 있어서도 탄소 발생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또 저희는 사이니지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니지도 있고 발표 자료춤에서 종이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이스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하라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도시가 그 마이스 산업이나 CBB가 하고 있는 전략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산악관, 트리플 헬릭스가 같이 연계되는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스 쪽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또는 친환경적으로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2020년도에 그 메리엇하고 아이맥스하고 그다음에 GDSI라고 하는 메리엇 호텔 체인하고 그다음에 아이맥스 익스비션이라는 곳하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그 GDSI라고 해서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는 곳에서 리제너러티브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가서 그냥 리제너러티브 레볼루션 하면 아무 때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리제너러티브 이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8단계를.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redefine your strategy.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사나 마이스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UN SDG, UN이 정한 사회적 목표, 지속가능 목표 이런 것들을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발견해내고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접근 방식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review your resource flow.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적 자원 아니면 나의 행사를 위한 supply chain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지, 친환경한지,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rethink your value chain. 계약자, 공급업자, 파트너자, 후원자 간의 밸류 체인. 예전에는 뭐냐면 돈만 벌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돈도 벌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환경적으로도 유익하게끔 밸류 체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redesign your brand experience. 사이니지 안 만들고 현수막 안 만들고 디지털 장비 이용하고 발표 자료 좀 안 만들어서 예산 세이브된 거 어디다 써요? 디지털로 쓰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로컬에 있는 탄소 풋프린트 줄이는 게 뭐냐면 수입 자료 안 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자재 이용해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그릇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도시에 있는 작가가 만든 그릇, 작품 이런 것들을 마이스 행사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역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레거시를 창출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자체 그리고 필요 없는 비효율적인 상품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아예 그걸 계획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산의 릴로케이션, 예산을 재배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regenerate people and nature through the food.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물 건너온 식자재 덜 쓰도록 기획 단계부터 해야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 잘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리사들이에요. 요리사들은 자기 고집대로 있어가지고 식자재를 요번에 저희 만찬에서 세트 메뉴 하는데 요런 걸 요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걸 왜 당신이 관여해? 라는 걸로 해서 그걸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권한으로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나 아니면 대부분의 호텔이나 이런 데들이 식자재 체인이 가격 위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로컬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자재가 들어오는 루트가 딱 정해진 루트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이스가 원하는 그 마이스 행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rethink your mobility, transportation. 아까 말씀드렸죠. 수송이 어쨌든 마이스 행사에서 거의 60%의 탄소 발생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비행기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경로가 짧은 경로로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능하면 행사장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냐면 친환경 수송차들,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걸 확인하고, 숙박 장소나 이런 것들은 서스테이너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서 걸어서 10분, 차로 다 15분 안에 그 안에 전체 숙박의 60%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스테이너블 어코모데이션이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모빌리티를 통해 가지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셔틀이나 이런 걸 제공하더라도 수소나 전기버스를 제공하고 아니면 트래블 패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re-energize and empower your community. 재생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권한 위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니터링 아니면 현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친환경적인 모빌리티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처음엔 힘들겠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가 참여를 해서 아니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발생된 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카본 옵셋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리에너자이즈하고 임파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report the impact. 이게 네거티브 임팩이든 포지티브 임팩이든 그 어떤 행사를 통해서 발생된 사회 경제적 그런 환경적 효과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게 있다면 긍정적인 것들대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야 되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게 있다면 개선 방안을 다뤄서라도 그런 것들을 밖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고하는 리포팅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GR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런 GRI 스탠다드가 있는데, 대기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대기업들은 매년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낼 때 저 GRI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GRI 기준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그 전체 산업 활동을 통해서긴 하지만 마이스만 국한해서 한다면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발생한 탄소 발생, 물과 자원 사용, 순환성, 재생에너지 생산 사용, 지역사회 및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 행사를 통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들인 거죠. 그것들이 어떤 부정적 효과를 미쳤는지 아니면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리포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포팅이 제대로 돼야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야만 개선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보면 쉽게 얘기하면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마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항공기 타지 말고 소고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공기를 타고 와도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밸류 체인이, 편익은 사실은 훨씬 큰 게 사실이에요. 마이스 산업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정보 교환뿐만이 아니거든요. 인펄슨 미팅이 가지고 있는 밸류는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 발생량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누가 오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아니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트래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의 70% 이상은 이 비즈니스 트래블이라는 게 자기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전 세계 CEO들, 그룹을 운영하는 이그지큐티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DNA에 디지털 미팅이란 없다, 이랬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디지털 미팅을 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결과를 내고 협의를 도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디지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펄스 미팅의 가치를 충분히 높이면서 이것들을 환경론자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가치가 우리가 발생시키는 탄소의 가치보다 훨씬 큰 것이다, 편익도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동시에 발생한 탄소 발생량이나 그린가스나 아니면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이고 또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동시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쉽게 되진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19살인가요? 지금 18살인가 밖에 안 된 툰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don't want to be a hope. I don't want you to be hopeful. I want to be a panic. I want to panic and act as if house on fire. 나는 당신이 뭐라고 다 아시죠? 희망을 원하지 않는다. 희망적인 것도 바라지 않는다. 패닉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집에 불이 난 것처럼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함은 또 하나 마지막인데 이런 겁니다. 쟤네 동네 옆에 있는 빙하가 지금 다 녹고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가 왜 그렇게 기후변화에 적극적이냐 하면 자기들이 매일 보고 있는 빙하가 다 녹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스칸디나비아가 해수면이 올라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스칸디나비아는 없어요. 그 절실함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서부 유럽으로 내려오고 있고 동부 유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서부 유럽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갔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처럼 이것도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굉장한 기회예요. 위기는 항상 기회가 수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실함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린 집에 불난 것처럼 조금 더 이런 환경적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이거 스티커 떼서 버리고, 그 다음에 택배 많이 받으시죠? 택배 받으시면 비닐하고 아시죠? 그 덕테이프 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택배 용지 떼가지고 그 다음에 재사용 하게끔 하는 것. 생활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늘려가면 우리 마이스 현장에서도 달라집니다. 멀리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딸한테 엄청 잔소리하거든요. 어쨌든 거기부터 시작하시죠. 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